What's up, everybody? Welcome to the Mental Liquidity Podcast with your host, MJ Kim. This is episode number 4, Korean edition. 네, 저희 이번 주 게스트는 허정욱 씨입니다. 정욱님은 현재 투자 교육회사 CAV 인베스트먼트의 CEO이며 주식 투자 분야에서 강의도 하고 자문도 하며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알고 지낸 사이고 제가 항상 옆에 지켜보면 참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여러모로 유니크하고 멋진 친구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 지인입니다. 또 요즘 강의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원이. 요즘 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부터 다시 한번 드리면, 네, 캐빈메스먼 CEO 허정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항상 또 같이 오래 알고 지내서 아시겠지만 항상 새로운 경험에는 제가 또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나요, 지금. 밤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나고 들뜬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앞에 강의가 끝나고 왔어요. 10시에 이제 강의가 끝나가지고 제가 이제 이 팟캐스트에 참여하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호다닥 지금 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또 잠깐 자기소개 하는 건데도 이게 주식 강의 짬바가 있으셔서 그런지 또 이렇게 또 물 흐르듯이 그냥 나오네요. 이 말하는 게 그냥 아주 그냥 그쵸. 그래도 군더더기 없이 그냥. 요 정도 해야 그래도 어디 가서 가르친다고 조금 아, 이제, 그쵸, 그쵸, 네, 그쵸. 아, 네. 저희가 이제 뭐 정말 정우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궁금한 것들 많이 이렇게 확인해 볼 텐데 네,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저희 그 이전 에피소드 그렇고 다른 게스트분들도 그렇고 저희는 항상 그 어린 시절부터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정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계속 한국에서 사신 거죠? 서울에서 태어났고. 네, 저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제 이대 병원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 저기 남대문이었던가? 하여튼 그쪽에 있는 이대병원에서 저는 이제 태어났고, 네. 계속해서 저는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해외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정우님이 저한테 그 어렸을 때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네, 운동선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따로 네, 뭐 무슨 맞습니다. 운동을 하셨었나요? 어렸을 때? 예, 저는 어렸을 때 원래 스케이트 선수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쇼트트랙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쪽에서 굉장히 나름 진지하고 또 굉장히 빡세게 꽤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게 정말 장래 희망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제가 스케이트를 처음 시작했던 거는 6살 때 시작을 했어요. 6살 때 네. 시작을 했고 선수 생활은 이제 9살 때부터 선수 생활을 했죠. 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 한 초등학교 내내 계속 선수 생활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거의 중학교 넘어가기 전까지 선수 생활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뭐 그렇게 초등학생의 어린 나이가 무슨 선수가 의미가 있느냐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종목에 따라서 달라요. 또 스포츠라는 게. 근데 쇼트트랙은 또 전통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도 하고, 선수 생활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합니다. 예. 그때 그러면 어땠나요? 그 어렸을 때 선수 생활 뭐 하루 루틴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로 아, 생활하다 보면.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재이 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나름의 익스큐즈가 있는데 제 딴에는 어떻게 이제 변명을 하고 다니냐면, 어, 어렸을 때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 빡세게 사는 원동력을 이 청소년 시절에는 조금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음, 선수 생활할 때는 보통 이제 월수금 화목토가 이제 타는 링크장이 조금 달랐는데, 월수금은 이제 5시까지 과천에 있는 스케이트장으로 갔어요. 새벽에. 5시라면 새벽 예, 5시 말씀. 아침에 5시에. 그래서 한 4시 10분, 20분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깨우세요, 저를. 그럼 저는 이제 뭐 눈도 못 뜨고 그냥 이제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차에서 바로 이제 또 뻗으면은 이제
과천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토내는 또 이제 목동, 제가 원래 이제 목동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었어서, 목동에 저희 종합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 네. 아이스링크, 거기서 이제 팀 생활을 처음에 시작했어서, 그때는 또 이제 새벽에 6시까지 링크장에 도착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네. 그냥 뭐 부모님이 시켜서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그냥 머릿속에 나 진짜 나중에 올림픽 막 뭐 안현수 선수처럼 막 그런 선수가 돼야지라는 그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저는 완전히 후자였고요. 제가 처음에 정말 그러니까 6살 때 그 시작을 했을 때 어머님이 그 전에 되게 다양한 운동을 저한테 시켜보셨어요. 저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인라인도 해봤고, 그러니까 잠깐 잠깐 해서 뭐가 제일 재밌냐. 그래서 스케이트 재밌다 그랬고,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택해서 간 길이었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힘들어지고 하기 싫은 순간들이 분명히 오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어머니가 좀 많이 잡아주셨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그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올림픽 사관왕을 꿈꾸던 이제 꿈나무 쇼트트랙 그렇죠. 선수였는데 이제 네. 지금은 사실 뭐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이 완전히 지금 다른 걸 볼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너무 빠르니까 혹시 이제 네. 어떻게 해서 뭐 체육으로 계속 안 가고 일단 예, 예, 저랑 예. 같은 고등학교면 인문계이니까 어떻게 이제 네네. 공부로 넘어오게 되셨는지. 뭐, 조금 말이 길어져도 상관이 없나요? 아, 네, 뭐 충분합니다. 예. 제가 이게 선수 생활을 하다가, 사실 저는 되게 잘했어요. 선수 생활 자체는 뭐 전국에서 뭐 1, 2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했고, 나름 제 나이 때에는 유망주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부터 좀 성적에 있어서 슬럼프가 조금 왔어요. 그래서, 음, 네, 근데 그 슬럼프를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견디고 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팀이 바뀌면서 그걸 좀 잘 극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국체전을 준비를 할 때 한 달을 남겨두고 제가 부상을 굉장히 크게 당하게 돼요. 어떤 부상이었나요? 근데 이제 다리가 이제 골절이 됐는데, 이제 종아리에 보면은 뼈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큰 이제 정강이 뼈가 하나가 있고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뼈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동시에 부러지는 바람에, 헐. 그리고 그때 조금 위험할 뻔했어요. 그때 부러진 위치가 성장판 있는 데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곳이었어서, 만약에 성장판이 그때 다치거나 했으면 이제 조금 키가 안 자랄 뻔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상을 당하고 전국체전을 못 나가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 수술도 다 끝나고 뼈가 붙고 나서 재활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재활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운동선수를 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어머니가 물어보셨을 때 다시 운동을 하겠냐.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스케이트를 다시 타기가 무서웠어요, 그때는. 음, 예, 무서웠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또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제가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유튜브와 방송에 많이 출연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몰랐죠, 이렇게 몰랐죠. 강의를 하고 이제 저도 따로 유튜브를 하고 그랬을 때 제 끼를 생각을 하면, 저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유튜브에 나왔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곽윤기 그 선수처럼 자기만의 채널도 있고. 윤기 형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저는 또 네, 인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쉬운데, 그때는 또 전혀 그러지 않을 때였어요. 운동선수는 네. 정말 운동으로서의 길만 가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막상 이제, 다시 이 선수 생활을 하기가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공부를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운동을 안 하면서 학교를 다녀본 해가 초등학교 6학년 약간 하반기 음, 정도였고요. 그때는 근데 제가 이제 또 뭔가 뭐 다른 달란트들이 있어서 예중을 또 잠깐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또 뭐, 무슨, 제가 뭐로 예술을 가려고. 피아노를 원래 조금 쳐서, 아, 맞다, 맞다. 맞네요, 예, 맞네요, 예, 맞네요. 예. 피아노를 그래서 좀 그러니까 잘. 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이제 피아노 이제 콩쿨 시즌들이 되면은 콩쿨도 조금 준비를 하고 그러던 시간을 이제 바쁘게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스케이트를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근데 음악도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예중을 준비를 해볼까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피아노 선생님이 정말 객관적으로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욱이 뭐라고 너가 하죠? 잘하는 건 맞는데, 어, 예중을 가서 굉장히 좁은 길이잖아요. 음악이란 것도.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참 그 넘버 원, 투로 성공할 만한 정도의 재능은 아닌 것 같다. 아, 이렇게 어떻게 팩폭을 날려주셨죠. 그래서 그때는 나름의 좌절을 겪고 이제 굉장히 조용하게 동네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근데 정말 공부를 그때는 빡세게 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뭐 이제 공부로 성적도 되게 괜찮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같이 다녔던 합수라고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또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돼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죠. 근데 이제 또 다시 와서 익스큐즈를 해보면은 이제 저를 또 익숙하게 아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남들이 많이 하는 거 잘 안 해요. 남들이 하면 일단 거부감이 있는 되게 이렇게 좋게 말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특출난 성격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모나는 건데 제가 고등학교 가니까 남들이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 주변의 모든 애들이. 그래서 그게 그때는 괜히 싫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공부하는데 나도 똑같이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었고 그래서 괜히 하기 싫어서 맨날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기숙사 방에 막 데스크탑 갖다 놓고 맨날 게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이제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를 이제 좀 간당간당하게 깔끔하게는 못 갔죠, 제가 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대학교를 가서,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진학을 했고, 자유전공학부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고대 법대 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검사가 원래는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왜 검사가 되고 싶었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희 아버지의 조금 브레인워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자유전공학부는 어쨌든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자유전공이기 때문에 1학년 때까지는 제1 전공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제2 전공이 이제 법 관련된 그런 로스쿨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공으로 조금 따로 정해져 있고 이제 1학년 때 뭐 교양과 2전공 들었던 성적을 바탕으로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과를 정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인기 많은 학과가 당연히 상경 계열이겠죠. 그래서 경영학과를 갈까 경제학과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선배들이 이제 로스쿨 교수님들이 경제학과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경제학과를 갔습니다. 별 음,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 경제학과를 진학을 해서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어, 이코노믹스라는 이 학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성격이랑 되게 잘 맞았어요. 어떤 면에서 잘못했어요, 그게? 어, 어, 지극히 합리성을 추구하는 학문이 아, 경제학이거든요. 물론 지금의 주류 경제학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또 얼핏 들어서 알고 있긴 한데 이제 학부생으로서 저희가 이제 배울 때는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부터 배우니까 정말 합리성과 논리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들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을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납득이 되는 상황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납득이 나한테 되는 거. 최적이 되는 선택이 이런 음, 건데 이거를 정말 수학적으로까지 다 증명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때 이제 꿈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제가 법이라는 공부가 되게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합수 다닐 때도 애들 막 내신 공부하고 그럴 때 저는 혼자서 생활법 경시대에 막 기출문제 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교 와서 그게 제 전공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그러니까 실제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의 얘기도 듣고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면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마음이 경제학 쪽으로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를 이제 살리는 조금 커리어를 가져가자라고 해서 마음을 먹고 그때 당시 제가 금융감독원 시험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조금 뒤늦게. 그래서 리트 준비하던 거를 접고 금감원 시험 준비를 한 6개월을 하던 와중에 이때 이제 주식에 대한 스토리가 겹쳐져 있는데 그 금감원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미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주식 공부도 따로 혼자서 되게 많이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되게 그러니까 리서치를 못했던 건데 금융감독원에 취직을 하게 되면 주식을 못해요. 제 그쵸. 네,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제 명의 계좌도 예민하죠. 만들 수가 없고 음,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 가족들도 이제 그러니까 에퀴티 마켓에서 활동을 할 때 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딱 그렇게 알고 나니까 내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금감원이 굉장한 어너러블한 직업이지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어쨌든 내가 가장 잘하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 수익을 불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감원 시험 준비했던 걸 바로 때려치우고
그때 이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기업 스페시픽하게 이제 잡혀갈 때였어요. 음, 그래서 근데 이런 내가 굉장히 관심 있고 잘하는 이 지식을 기업 섹터에서 프라이빗 섹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저희 이제 친구인 동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뮤추얼하게 알고 있는 그 동진이라는 친구가 이제 전략 컨설팅이라는 거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친구는 실제로 이제 그 컨설팅 컴퍼니 이제 입사를 해서 훌륭한 컨설턴트로 고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컨설팅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알려줘서 뭐 경영이 꽃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너가 정작 생각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프로블럼 솔빙을 완전 제대로 할 수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길래 그럼 그쪽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거의 수료할 때가 다 됐는데 수료를 한 학기 남겨두고 뒤늦게 이제 컨설팅 학회를 제가 들어갑니다. 또 짧게 준비를 했더니 또 저를 잘 알아봐 주셔서 그렇게 됐고 그렇게 해서 뭐 BCG라고 하는 회사 인턴으로까지 제가 일할 수 있는 되게 괜찮은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BCG 인턴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었고 조금 마음적인 고생도 하면서 어 조금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소속돼서 내 커리어를 시작을 하는 게 과연 나라는 사람한테 잘 맞을 것이냐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 프로젝트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까지는 이제 약간 알바처럼 하고 있던 이제 제 투자 교육 관련된 사업을 제 이제 공식적인 상호를 걸고 시작하게 된 게 그때부터였다라고 하면서 제 그 지난 한 20년간의 스토리를 굉장히 짧게 전달드려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정우님의 스토리를 이제 네. 잘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해서 대충 이렇게 질문도 짜고 했는데 제 질문 없이도 그냥 알아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요, 더 디테일하게는 또 질문 주시면 또 너무 감사하니까. 네, 근데 그 중간에 살짝 궁금했던 게 네, 근데 이거 진짜 디테일한 질문이었는데 네, 이제 뭔가 경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 기업 스페시픽하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랑 그 컨설팅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조금 아, 전 예, 이해가 예. 안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냥 기업이 이러한 상황이다를 그냥 이밸류에이트 하는 정도에만 관심이 좀 있었어요.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그냥 밸류에이션 하듯이 이밸류에이트 하잖아요. 그냥 애널라이즈 하고. 근데 그때 동진이가 말해줬던 것 중에 되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건 뭐냐면은 컨설턴트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거는 보통 그 기업에서 실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컨대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밖에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컨설턴트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클라이언트로 이제 맞이하기 때문에 언제는 반도체에서의 프로블럼 솔빙이 될 수 있고 또 언제는 뭐 2차 전지 쪽에서의 프로블럼 솔빙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산업들을 고루고루 접하면서 근데 그 현장에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관망을 하는 거에서 이제는 내가 정말 안쪽에 인사이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나 스페시픽한 인사이더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넓은 스펙트럼의 인사이더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 지금 들어보면 일단 잠시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 네, 정호님이 쇼트트랙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네네네. 그 힘든 일정 어린날 소화하면서 또 동시에 또 콩쿨 나갈 수준의 피아노 실력까지 겸비해서 예술 네, 생각하다가 공부해서 법 관심 있다가 경제에 또 이 뜻을 찾고 또 금감원 준비하려다 코너로 틀어서 지금 이제 투자 교육 네, CEO까지 맞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 일단 이 많은 거를 다 잘하기도 힘들 텐데 이 중에서 뭐 두 개라도 잘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일단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진짜 제 같은 사실 그 친구로서. 말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냐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 네, 어설프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뭐 보면 뭐 BCG라는 그 회사가 뭐 이렇게 막 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런데 뭐 한 학기 해서 바로 가는 것도 대단하고 투자 교육회사도 이만큼 컸고 하면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정원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그 이제 네, 뭔가 지금 이제 CEO로 계신 캡 네,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고 싶은데 네, 뭐 혹시 질문하기 전에 좀 얘기를 해도 되죠? 캡 인베스트먼트 회사에 대해서. 뭐 네, 직접 얼마든지. 본인이 CEO시니까 네, 뭐 딱히 네, 네. 정보 공개 차원에서 뭐 문제는 없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네. 그러면 어, 이 캡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 네네. 그리고 뭐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네네. 유튜브 등등 네, 맞습니다. 여러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게 혹시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이제 미래 모습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가 네네네네. 결국에는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3년 후든 5년 후든 간에 네. 딱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캡인베스먼트라고 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꿈꾸는 모습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업을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체화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는 저는 한국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캡인베스먼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 저는 자산운용사라든가 증권사처럼 그러니까 전문 금융회사를 만드는 데는 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뭐 또 이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융권이기 때문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라든가 제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회사가 갖춰가야 되는 되게 표면적인 그런 퀄리피케이션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퀄리피케이션들이 꼭 있어야만 투자를 잘한다거나 수익을 불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워렌 버핏 회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자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냥 상장 기업이거든요. 네, 지주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쵸. 버크셔라는 굉장히 재벌 그룹의 지주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회사들을 거느리면서 그 회사들의 이익을 빨아오고 있는 구조지 자산운용사나 펀드 운용사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냥 금융권이랑은 당장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어떤 한 법인도 그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그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조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당장의 롤모델 차원에서 있는 경우는 저희 슈퍼개미 중에 박용욱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주식 농부로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개인 법인이 스마트 인컴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또 주주 행동 중이라든가 이런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식 자산만 1,000억이 넘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 그리고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투자자가 되고 그 투자를 캡인베스먼트라고 하는 사업체 안에서 실현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해요.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단점도 있지만 장점으로는 얼마나 그 경쟁적인 환경을 버텨면서 생존 본능이 강한 민족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실제로 머리도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왜 유대인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면 저는 그 이유는 단언컨대 금융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여기서 금융교육이라고 하는 건 경제에 대한 경제나 경제학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돈에 대한 공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돈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시킬 만한 기회를 잘 얻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금융교육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투자 자체는 굉장히 미성숙하거나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혹은 범법의 수준을 이제 그런 포함되는 수준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재능을 썩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이제 박용 대표님이 이걸 일가일사 운동이라고 하는데 한 가정당 한 기업을 소유하자. 음, 네. 그래서 자본시장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훈련과 준비가 될 수 있는데 일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투자해서 너무 근로소득이라는 거에만 연연하지 않고 자본주의와 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정말 맥시마이즈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내가 교육적으로 일조할 수 있으면 너무나 보람찰 것 같다. 이런 사회를 좀 제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네. 그 저는 뭔가 그 건강한 자본시장이라는 개념이 살짝 안 와닿는데 그러니까 뭔가 네네. 이제 만약에 정은님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네. 우리나라에 이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네네. 투자자들이 이제 다 그런 이제 건강한 금융 교육을 받고 네네. 뭔가 이제 뭐 그렇게 그걸 뭐 유대인들만큼이나 그런 뭔가 네네. 그만한 지식과 태도를 투자의 태도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똑똑하면 돈을 못 버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우리가 마켓에서 예. 이긴다는 게 네네. 결국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네네. 뭔가를 해야 그 추가 수익을 얻는 건데 그렇게 네네. 모두가 다 그 정도 선에 도달하면 그 네. 마켓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연 네네. 그게
그 정우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네. 자본시장인 것인지 혹시 좀 너무 얘기해 좋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시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모두가 똑똑하고 모두가 투자를 잘하면 그 안에서 내가 얻어갈 게 뭐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오해냐면,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무조건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돼요. 내가 이익을 보면 어딘가에서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냐면, 주식시장은 기업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시장이고요. 그 기업들은 성장합니다. 즉, 기업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주식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보통 이제 좀 더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 그거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게 뭐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그런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게 주주들이 이런 건강한 의식을 가져야 기업들도 변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선진화된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을 그렇게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다 하고 있어요, 미국은. 왜냐면 미국은 퇴직연금의 401k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거의 간접적으로 일가일사 운동을 거의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음,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차익을 못 버나요? 사람들이 부자가 더 이상 될 수 없나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S&P 500 지수는 성장하고 있고 나스닥도 계속해서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왜? 사람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은 언젠간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모두가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정말 바람직한 자본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자본시장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네, 제가, 제 관점에서는 이 네, 돈을 번다는 게 결국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뭔가 네,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비싸게 팔았을 때,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거래 과정에서 내가 이득을 얻었으니까 남는 손해를 봤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네. 또 정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 건강한 자본시장에 대한 그거는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물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뭐 그런 이제 전략들을 우리가 트레이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제가 그런 방식을 다 인정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트레이더들이 당연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기저에는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자본시장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음, 거기서 나오는 자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좀,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 행복하신가요? 행복한 측면이 있고 또 힘든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저만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는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직면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어, 지금 어쨌든 개인 사업이니까 강의라고 하는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강의를 마케팅하고 또 강의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제가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케팅이 부족하거나 제가 컨텐츠 생산이 느려지면은 당장 강의가 안 들어오고 이거는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달은 정말 뭐 남부럽지 않은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는 달도 있지만, 어떤 달은 정말 운이 나쁘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득이 거의 없었던 달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길이긴 한데, 이 강의를 하고 투자하는 액티비티 자체가 행복하냐라 그러면, 저는 신이 주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어, 너무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정말 부럽습니다. 사실 제 주변 친구들 봐도 뭔가 네,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연봉이나 어떤 그런 그냥 그 기업 문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보는데 내가 진짜 이 일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찾아보면.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정훈님한테 하는 말인데 진짜 너는 진짜 행운하다. 진짜 너가 진짜 그렇게 맞는 일을 그렇게 네, 잘하고 한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저도 항상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뭐 살짝 연관되는 말이긴 한데 이게 네, 사실 정우님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걸 보고 저도 팟캐스트를 시작한 게 있어요. 지금 네, 생각해보면 네. 아, 이렇게 너무 하는 거 응원합니다. 보고 네. 네, 그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 정우님의 그 모습에서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그 웃음이 있어요. 특유의 웃음. 그러니까 그 행복한 미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절대 그 만들어지거나 어떤 이렇게 아, 조작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걸 보면서 와, 음,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해서 저도 뭐 용기 있게 이 팟캐스트 시작해봤고 또 게스트 네. 출연해주고 그 기회를 주셔서 정말 또 감사하는 말 드리고 싶네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 아닙니다. 항상 제가 응원합니다. 네. 그럼 이제 뭔가 그 제가 이 캐빈 인베스트멘트의 최종 목표를 물어보면서 조금 이 가치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업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네네. 허정웅이라는 사람으로서의 최종 목표는 따로 있을까요? 예. 저는 제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참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자산 1,000억을 달성하는 게 목표고요. 그 1,000억을 달성해서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사치에 쓰고 싶고요. 제가 사고 싶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 말고, 근데 이제 자아실현적인 차원에서는, 뭘 하고 싶냐면 제가 동물들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이제 뭐 팟캐스트 자체는 이제 영상은 안 나간다고 하지만 여기 이제 뒤에 저희 앵무새가 한 마리가 같이 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치적으로 뭐 동물권 이런 운동,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제 Animal Rights Movement의 방향성에는 제가 또 근데 또 동감을 잘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Don't eat cow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잘 공감을 못해요. 근데 제가 초점을 두는 건 뭐냐면 인간과 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뤄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발전, 제가 또 경제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갖게 되는 이기심을 절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애니멀 라이츠 무브먼트는 그 이기심을 거의 철저하게 막아라라고 주장하는 되게 레디컬한 부분들도 드러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모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이기심을 잘 충족시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모나이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좀 하고 했었는데, 유기견 센터들이 보시면, 이렇게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예요. 신당동에 있는 유기견 센터 따로, 노원구에 있는 유기견 센터 따로 이렇게 다 아, 그게 따로따로 뭐 움직여요. 정부 지자체 그게 없나요? 지자체 그, 차원에서 통일해서 관리를 해주거나 주관해주는 부처가 없고 따로따로 어, 유기견 이제 보호센터가 있고 걔네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지원을 따로따로 받아서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어떤 통일화되고 통합화된 그래서 효율적인 지원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앙 차원에서 프랜차이즈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유기견 보호센터 혹은 유기동물 보호센터 를 프랜차이즈처럼 이제 재단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달성하고 싶은 거고요. 두 어, 번째는 여기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우면 삼성에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삼성은 기업 차원에서 그걸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니즈나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저는 그거 꼭 인센티브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 근데 그 강아지 한 마리의 일생을 놓고 보면 참 그래도 인간이랑 잘 어우러져서 사는 인생이거든요. 시각장애인으로 활동할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은퇴하고 나서 다른 가정에 이제 다시 입양이 돼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과정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사실. 되게 응원해주고 싶은 한 마리 한 마리의 견생을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어서 저도 그런 비슷한 사업을, 그러니까 동물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조금 더 큰 기관, 교육기관에 활동을 해보고 싶은 게 있고, 마지막은 정말 라이프 타임 드림은 뭐냐면, 제가 벨루가를 정말 사랑합니다. 벨루가를 그래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아쿠아리움에 있는 벨루가들이 또 이제 학대당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벨루가를 너무 좋아하고 아끼면서도 너무 좋아하니까 보러 가면서도 보러 갈 때마다 또 미안한 약간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항상 벨루가를 사랑하는데 뭘 하고 싶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외에 호수 같은 거를 하나 삽니다. 바다랑 연결되어 있는 어, 호수를 하나 사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학대당하고 있는 벨루가들을 제가 직접 사옵니다. 그런 아쿠아리움으로부터 사와서 호수에서
바닷물이 섞여 있는 그런 호수에서 얘네들이 다시 바다에 나가서 잘 살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 바다에 방류를 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정말 돈을 정말 소모하는 그런 사업을 제 인생의 마지막에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와, 그래서 비전이, 1,000억을 벌어서 다 거기다가 쓰고 제 후손들한테는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저는 죽을 예정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 정우님이 2세가 생기면 이 팟캐스트 들려드리면 안 되겠네요, 나중에. 아니, 들려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 들려줘야 돼요? 아, 그래야 이상한 유류분 청구소송 이런 거 안 합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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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때까지 영상이 꼭 남고 제 팟캐스트가 계속 그쵸, 그쵸. 이어나가기를. 항상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혹시 이제 주식 투자 교육 회사 대표시니까, 네네. 어, 정, 이 얘기는 정말 꼭 해드리고 싶다.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뭐, 그게 네. 초보든 뭐 중수든 고수든 간에 네. 정말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네, 성급하지 말라. 헝클하지 말라. 네. don't hesitate. right? don't haste. 예. 성급하지 말라. 성급하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은 정말 초 단위로 깎여 나갈 겁니다. 성급해지는 순간 딱 그래요. 음, 마음을 편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셨던 인생과 정반대의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하셔야 성공합니다. 아, 네. 그러면 성급하지 않아야 되니까 1,000억 언제쯤 도달하실 것 같아요? 1,000억을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계산해 봤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달성했던 수익률을 앞으로도 이제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60살 때 되더라고요. 60. 네. 60살 언저리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시결이 한 30년이 좀 넘어갔을 때 그 언저리에서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60살 때 저희 네. 팟캐스트 꼭 다시 출연해 주셔야 돼요. 60살까지 팟캐스트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네.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꼭 출연하셔서 이제 예. 앞으로 어떤 계좌 활동이 나갈. 공개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이제 뭐 그 인생에 대해서는 이제 이 스토리를 들은 것 같고 이제는 살짝 뭔가 유튜브 Q&A 세션처럼 이제 살짝 이제 바꿔볼게요. 예, 그 예, 예. 느낌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정우님 팟캐스트 출연하기 전에 그 이제 설문지를 미리 네, 보내드려서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질문들을 보내드렸는데 몇 개를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정우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뭐였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사실 여행 경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데 제가 성인 되고 나서 20살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셋이서, 저 포함 셋이서 홍콩 여행을 갔어요. 그때가 정말 저는 잊을 수 없는 여행. 잊을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아, 뭐, 그때 되게 그 멤버가 특이했던 게, 같이 갔던 두 명이 둘이 원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동진이었고, 한 명은 제 중학교 때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를 뮤추얼하게 알고 있는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셋이서 갔고,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on my own, 뭔가를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해봤고, 자금 조달도 혼자서 해봤고, 그렇게 해서 진짜 신나게 돈도 써봤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여행 간 거는 너무 어렸을 적이라 또 기억도 잘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실하게 그 모먼트들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첫 해외여행이었고, 모든 게 음, 다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전 뭘 잊을 수 없냐면, 홍콩의 밤 공기를 제가 잊지 못해요. 어, 홍콩이 굉장히 덥거든요. 굉장히 더워요. 근데 거기가 바닷가라 또 이제 습한 것도 있지만 밤이 되면은 바닷바람이 이제 보통 낮에는 밤이 되면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잖아요, 바람이. 네, 와, 그 시원한 바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진짜 저도 들으면서 신기했던 게, 저도 네. 옛날에 홍콩 여행 갔었는데, 네. 거기에 스탠리라는 어떤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저 알아요, 바다를, 거기. 네, 아시나요? 거기 그 스탠리? 스탠리 베이인가 뭐 이름이 그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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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맞아요. 이렇게 약간 초승달처럼 이렇게 베이가 되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그거를, 제가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짝사랑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랑 전화했거든요. 아, 근데 그 친구한테 차였거든요. 그럼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던 건가?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 고백한 건 아닌데, 그때 네, 이제 네. 그 분위기에 취해서 막 전화도 했었고 그랬고, 음. 근데 이제, 그때는 막 짝사랑도 힘들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또 너무 풋풋하고, 그쵸. 예, 네, 괜찮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너무 좋네요. 홍콩. 그러면 이제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뭐 쇼트트랙 선수 했으면 운동신경도 네. 좋고 이제 저 사실 알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이 생활해봐서 얘가 정말 방방 뛰어다닙니다. 조우님 항상 보면 가끔 보면 이 탄력이 아시아인은 아닌데 요즘 즐겨하는 운동이 뭐가 있으신지. 요즘은 제가, 그러니까 정말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그냥 팔굽혀펴기 하고 있고요. 그래도 나름 그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리고 무게 웨이트를 많이 오, 줘서 하루에 200개씩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예, 그게 있고 최근에 조금 스포츠적으로 관심이 많이 들어서 노력해 보려고 하는 스포츠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볼링이 있고요. 볼링 너무 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상스키 이번에 여름에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상 네. 스키를 왜 갑자기 관심 갖게 되셨는지. 수상 스키를 이제 원래 그러니까 스케이트 탈 때는 저희 휴가 때 팀끼리 같이 가고는 했었는데 근데 그 기억이 막 잊혀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수상 스키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 간단히 한번 꼭 같이 가보시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수강했었던 팀이랑 같이 해가지고 갔어요. 너무 시원해요. 어, 너무 시원하고 스트레스 진짜 쫙 풀려요. 그게 정말 일상 속에서 예. 네, 처음 하는데도 그냥 바로 즐길 수 있나요? 그 스포츠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때 그러니까 저는 뭐 경험이 있다고 저도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 중에서 처음 해보는데 저보다도 훨씬 잘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에 금방 뜹니다. 좋습니다. 수상 스키. 네. 저 나중에 꼭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수상 예, 스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사적으로는 조만간 연락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저 같이 데리고 가셨던 분이 진짜 네. 맨날 거기 가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낑겨서 같이 가자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제안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면접 준비셨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뭐 끝났으니까 기회 조만간 되면,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네, 가거나 아니면 또 우리 또 자주 나오네요, 동진이. 예, 이 동진이 근데 동진. 못 갈 것 같아요. 걔는 요즘 못 너무 가죠. 바빠서 예. 어쩔 수 네, 없죠, 어쩔 수 없죠. 회사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이제 이것 되게 흥미로웠는데, 네, 그, 이거 되게 오래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제. 네, 본인이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원칙 또는 네. 행동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게 사실은 제가 조금 거의 강박 혹은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공공 에티켓에 되게 민감합니다, 제가. 네. 사실 그러니까 그 제가 주셨던 설문조사 사실 다 못 적었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초반에 그냥 저를 페이스업하게 했었던 그런 이벤트들을 생각나는 걸로만 적었는데 예컨대 저는 뭐 아, 정말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요. 근데 엘리베이터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보통 한국 네. 사람들은 약간 이제 커스텀이 오른쪽 라인은 이제 가만히 있고 왼쪽 라인은 걸어서 이동하고 급한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말씀이신 거죠? 에스컬레이터, 예, 맞아요. 에스컬레이터 네, 그런 게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왼쪽을 가로막고 있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특히 보면은 제가 이게 절대 뭐 연령에 따른 차별이나 비하를 하고 싶은 건 꼭 노인분들이 그렇게 서 계세요. 그쵸, 그쵸. 그리고 노인분들은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제가 뒤에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눈치를 주면 맞다 하고 이렇게 비켜주시는데 노인분들은 절대 안 비키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는 이제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하철도 보면은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 양옆으로 줄을 서고 내리는 사람이 가운데로 내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꼭 이제 노인분들이 보통 가운데서 비켜 이러면서 어깨빵을 이렇게 치면서 타려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저는 너무 화가 나요. 네.
근데 막 보면은 제 주변의 지인분들은 그러니까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너가 이해라 하지만 저는 또 이런 게 또 이거에 대해서 가치관은 누구나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나이가 에티켓과 어떤 그 센스가 부족한 거에 대한 익스큐즈를 주진 않는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전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사회에 잘 어울려 살기 위해서 더 남들한테 오히려 더 폴라이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뭔가의 리즈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남들한테 민폐 끼치는 그런 행위들 그런 거 음,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게 그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스테레오타입이랑 이런 편견에 대한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노인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노인분들 그럼요, 그럼요, 중에서도 예, 그럼요. 예, 몇몇 너무, 잘 시킨 예. 분들 계신데 근데 뭔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경험들을 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다 보면 그냥 유독 아무래도 자주 약간 출연하시는 이제 분들이 스페셜리스트가 조금씩 예, 쌓이죠. 예.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뭐 더 개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정욱님이 또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네. 앞서신 분이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런 부분에서도 공공 에티켓 관련해서도 또 잘 힘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또 새로운 problem solving strategy를 한번 예, 생각해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욱님이 정의하는 성공이란?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요. 와, 이거 참,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억지로 이연시키지 않는 그때그때 행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이연시키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또 다양한 거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대학교 때 이제 심리 관련된 교양을 또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남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인생의 목표 혹은 성공의 골,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의 그 골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행복이라는 건 과정과 수단이지, 행복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되게 그거를 음, 지적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행복이 목표가 되는 순간, 사실 행복이란 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의 일종인데, 그 그쵸. 감정 자체가 최종적인 골이 되면, 이게 되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무언가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되게 오히려 더 슬픈 일이 될 수 있다. 행복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족감을 느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음, 우리나라 사람들 보시면은 미래에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지금 뭔가를 맞아요. 굉장히 절제하고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과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계획이라는 어떤 그런 일환에서는 당연히 리스펙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많이 참는 거 아닐까. 그때그때 사실 즐기고 만족하고 또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먼트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너무 잘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100살에 죽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느냐를 이제 뒤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그때그때의 행복이 너무 그 주기가 길지 않게 조금씩이라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필링이. 그러면 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너무 동의하는 부분인 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책에서 방금 정은이 말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행복을 목표로 샀는데 사실 행복은 이게 우리가 생존에 유리하도록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유도하도록 뇌에서 보내는 그 신호가 행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그거를 얘기한 책인데 아마 종훈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고 저도 그 책을 음, 읽으면서 되게 많이 바뀌게 됐어요. 많이 바꾸게 네네. 됐고 그리고 규민 씨가 저번 네네네. 그 에피소드 2에 나왔었는데 그때 규민 네. 씨랑 되게 했었던 게 그때 그래서 결론이 행복이라는 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아, 그런 그런 순간이 있다면 네. 뭐 하루에 한 번이든 뭐 이틀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네.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인생이다. 조만간 저희 동네 오셔서 고기 한 끼 하시죠. 바로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이게 행복이라고 어, 하셨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이거 바로 네. 가야겠는데? 이거죠. 네. 오셔서 좋습니다. 고기 먹고 볼링 치시죠. 그쵸. 예. 딱 좋네요. 바로 예. 볼링까지.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점 이제 마지막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네. 게스트분들한테. 마지막에 질문하고 이게 이제
저희 팟캐스트 올라가면 그 에피소드 제목에 옆에 이름 옆에 붙어가는 그건데 아, 예. 그 게스트 이제 정욱님이 좋아하는 좌우명 또는 좋아하는 명언은 무엇인가요? 아,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딱 하나만 있지는 않고 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명언이고 두 번째 거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명언인데 둘 중에 아무거나 편집을 해주세요. 첫, 첫 번째는 어, 아, 뭐였죠? 갑자기 제가 뭘 하고 아, 있어서 그 혹시 그 그 사자성어 사자성어 그건가요? 예, 그 한자가 지지자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호지자, 불려 호지자, 낙지자. 불여, 낙지자. 맞아요. 네, 이게 네. 뭐냐면, 음.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이 워딩 자체를 알았던 거는 저희 합스 때 송계택 선생님 윤리와 사상 시간에 어, 맹자였나?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는 자는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에 미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그걸 즐기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용어였는데, 사실 제가 이걸 운동선수 하면서 저희 코치님이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음, 제 직접 코치님은 아닌데 같이 이제 운동했던 팀 다른 코치님 중에서 저희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최지훈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선생님 잘 계시죠? 혹시 듣게 되시면은 이거 진짜 연락 안 드린 지 오래됐는데 선생님도 저랑 아마 같은 초등학교로 나오셨었고 그래서 저를 되게 다른 팀이면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스케이트 타는 거 너무 좋아했으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정말 너가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게 너의 최대 무기다라고 정말 너의 가장 큰 무기는 너가 뭐 장거리를 잘 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스케이트를 사랑한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냥 잘하는 애, 그냥 노력을 하는 애는 좋아하는 애보다 못하고 그냥 좋아하는 애는 그 순간을 즐기는 애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지금 다른 애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너가 스케이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게 너무 그때 와닿아서 그 이후로 제 인생의 모토가 내가 사랑하는 정말 너무나 그 모먼트 하나하나를 감사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수업을 들으면서 그 동양의 한 철학자의 그 어떻게 보면 지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수업 들으면서 되게 그때 깜짝 놀랐었어요. 그냥 그 스케이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철학의 한 그 분과로 들어가 있다는 거를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지지자, 불효, 호지자, 호지자, 불효, 낙지자. 이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모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살려고 되게 노력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음, 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도 생기고 그 고민들로부터 조금 힘들어하는 순간들도 생기면서 그 순간들을 이겨낼 때 이 멘트를 되게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이게 비슷하게 생각나는 것 중에 그 다른 어떤 철학자가 심리학자인가 하셨던 건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경험의 96%는 사실 걱정할 그게 없대요. 음,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은 그 퍼센트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일부는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 그리고 일부는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세 네. 번째는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못 막을 일.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하찮은 일, 걱정하기에. 걔네들이 전체 고민의 96%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고민은 4%에 불과하대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 앞에 네 가지 의미 없는 고민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제가 좀, 많은 힘듦을 느낄 때, 많은 그 예민함을 느낄 때, 항상, 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간이 결국에는 해결해 줄 거다라는 거를 되뇌이고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아, 두 개 골라봤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진짜 떨다 보니까 벌써 55분, 1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가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한 3시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말하는 걸 나중에 좋아하니까 제가.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더 오래 해보고 네. 일단 진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고 이제 이렇게 바쁘신 대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뭐 간단하게라도 그 뭐 네네. 오늘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네. 뭐 어떻게 보면 선배 크리에이터잖아요.
후배 저는 그 크리에이터는 정도는 쉽지 않는 것 아니 그래도 이제 같습니다. 먼저 해보신 입장에서 이제 이 후배 크리에이터에게 또 해줄 말씀도 있는지 뭐 그런 거 간단하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감은 어, 너무 근데 일단 이 한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사실 정말 진심으로 지금 더 할 수 있다면은 뭔가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 그냥 가치관들과 삶의 애티튜드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저는 즐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재밌었고 사실은 자꾸 막 중복 출연하고 싶어요. 사실은 더 많은 주제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그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하나 되게 피곤할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앞에 강의가 길었어서. 근데 오히려 강의할 때보다 지금 더 생생하네요.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지금 세션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오히려 민재님한테 되게 많이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 오, 저번에 제가 제 유튜브 때 민재님을 초대를 했을 때 제가 조금 스스로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게스트를 불러놨는데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제가 불렀으니까 저는 좀 더 MC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 민재님의 생각을 더 들어봤을 걸 하는 거를 제가 편집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고 다음번에 제가 초청을 했을 때는 진짜 조금 더 그러니까 MC로서의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반성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한 시간을 하면서 민재님한테 느꼈던 건 되게 너무 경청을 잘해주시고 저랑 다르게 그리고 이제 게스트가 되게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리액션을 되게 잘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한 시간 동안. 아 정말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얘기가 정말,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아, 네. 저 지금 뭐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뭔가 이런 피드백과 칭찬 주시니까 지금 뭔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 일단 정말 저도 진짜 너무 뿌듯하고 항상 이런 이 팟캐스트 하면서 느끼지만 이게 이런 녹화라는 이 환경에서 네, 이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네, 뭔가 얘기 못했던 것들, 그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하면서 정말 너무 네, 소중한 시간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업로드 돼서 올해 이제 서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네네, 중간중간 또 같이 만날 때마다 같이 또 들어보고 재밌게 네, 떠들고 하는 하나의 이 자원이 생겨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네. 정말 항상 네,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멘탈 리퀄 팟캐스트 다음 주에 또 더 많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